자, 그러면 이제 또 빅데이터 네. 하던 거 계속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각화 부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시각화 방법, 시각화를 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시각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는 시각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시각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봤고 이번 주는 이제 비교를 보여주는 시각화 방법, 그 다음에 이 텍스트에 대한 시각화 방법, 공간에 대한 어떤 시각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렸고 좀 설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두 번째 영상에 보면 시각화 방법 중에 시각화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하나씩 따라 하시면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시간에 대한 거, 분포에 대한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일단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비교를 이제 한 번에 한눈에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히트맵이라든가 이제 스타 차트라든가 뭐 나이팅게일 차트,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던 나이팅게일 차트, 그다음에 평행 좌표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눈에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트맵 시각화를 보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연도가 있고 월이 있습니다. 그죠? 각 각 해마다 월별 어떤 분포 상태거든요. 이 오른쪽에 보면 600이면 이게 이 색깔이고 200이면 이제 짙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포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이제 히트맵 시각화 방법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시각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히트맵,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이 히트맵 시각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영상에서도 잠깐 뭐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잠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가장 빈도수가 많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빈도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런 패턴 안에서 빈도수가 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빈도를 한눈에 어떤 빈도의 패턴을 언제부터 어떻게 그 빈도가 변화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흰맵을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스타 차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각 지역별로 각 변수마다 어떤 분량을 가지는지. 그래서 각 그 변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영역이 하나의 변수가 돼요. 그래서 뭐 사망자 수, 예를 들어서 부상자 수, 그다음에 뭐 경상자 수,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보여주는 거죠. 지역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변수에 대한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이다 하면 이 관악이 거기 까만 이거 스카프 볼게요. 좀 안방에서 구석에서 좀. 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분표를 보여주는 관악의 경우에 이제 뭔가 빈도가 많은 거죠. 각 차원별로. 예. 그렇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뭐 스타 차트 또는 나이팅게일 차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실습 영상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좌표계인데요. 이거는 각 케이스마다 각 케이스마다 이 변수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학생마다
학생마다 이제 읽기 점수, 수학 점수, 쓰기 점수에 패턴을 쭉 그려주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사실 되게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정교한 뭐 그런 분석은 아닌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읽기 점수, 수학 점수, 쓰기 점수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SAT 응시율이 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순남 학우님, 혹시 이 SAT, 이 고득점자들이 왜 SAT를 잘 안 보나요? 혹시 저는 이거 잘 몰라, SAT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득점자들이 SAT를 안 본다고요? 네, SAT를 안 보고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까? 아, 시험이 SAT 말고 다른 시험도 있어요. 그거 어, 하나뿐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SAT는 모든 대학 학생이 거의 다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래서, NCT인가 ACT 뭐 이런 다른 시험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특이한 패턴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읽기 점수, 수학 점수, 쓰기 점수가 고득점,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이 지금 쓰기 다음에 SAT 응시율이 되게 낮다라는 게 이런 패턴이 또 나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평행 좌표계, 나이팅게일 차트, 그다음에 스타 차트, 그다음에 히트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교를 시각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습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실습을 하는가 하면 그 무단 횡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제로 제가 내드린 게 이제 그 불법 주정차 데이터 분석을 해달라고 해보라고 이제 제가 과제를 내드렸는데 유사한 데이터죠. 무단 횡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교 시각화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평행 좌표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변수를 선택을 하면 각 변수마다 어떤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 무단 횡단 발생 건수가 높으면 당연히 사상자 수가 높다. 그죠? 그렇지만 이 발생 건수와 사상 건수가 사망자 수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발생 건수가 작아도 사망자 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죠? 발생 건수가 많지만 사망자 수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발생 건수 사상자 수는 이 사망자 수와 뭐 아주 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비교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평행 좌표계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스타 차트하고 히트맵을 보여줄 때,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일단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파생 변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 주정차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역을 시, 구, 동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함수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트링 스플릿이 아니고 캐릭터 스플릿이라는 함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습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거 실습하는 걸 구현하는 걸 그대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구, 동까지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제 분석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했죠. 교수님, 네, 근데 교수님 불법 그 주정차 그 민원 신고 그게 과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올라와 있는 데이터는 다 대구 광역시 거더라고요.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서울이나 인천은 이렇게 요청하면 주는데 저가 있는 지역은 수원이라 네네. 수원 거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네. 한번 따로 문의를 네. 해보시죠, 뭐.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 올려 있는 게 이제 전국계 다 있으면 그렇게 해서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대구 음. 광역어만 있어서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그 데이터를 찾으려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린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다면, 뭐 어느 지역이든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스타 차트를 이제 그리는 방식인데, 이제 스타 차트를 이제 시별로 어떤 이런 변수들의 분포를 한번 한눈에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주광역시에는 이 사상자 수도 많고 발생 건수도 많은 형식이고, 그죠? 대신에 제주특별시는 뭐 여러 가지로 작게 표현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별로 각 6가지 변수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차트를 그려주는 겁니다. 스타 차트. 그다음에 히트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자, 기준을 레이블을 C로 두고 그다음에 시별로의 사상자 수부터 부상 신고자 수까지의 어떤 현황을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X축은 C가 되고 Y축은 각 변수가 되어서 이 시별로 각 변수당 분포수, 사상자 수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보시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어쨌든 뭐 인구가 많고 뭐 당연히 그런 많기 때문에 사상자 수도 많은 것은 뭐 이렇게 당연한 거고요. 좀 특이한 것은 대구하고 인천의 대구의 경우는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높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한눈으로 보게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텍스트의 시각화는 이 워드 클라우드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심사가 있으면 그 관심사와 관련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도 이제 대통령 담화가 있었는데 그 담화 안에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보면은 무슨 다 경제라는 말을 뭐 10번 반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의 빈도를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는 방법을 이제 텍스트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화 방법도 우리가 그 툴 안에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 파일에서 우리가 기존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도 우리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사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최소 빈도, 최소 2번 이상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보여주죠. 그래서 한반도, 뭐 국민, 민주주의 이런 단어가 여기서는 많이 사용된 겁니다. 평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죠? 반면에 어떤 연설문을 보면 경제,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겠죠. 그죠?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공간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지리상의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분포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법 주정차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게 무단 횡단 데이터도 보면 그 이 무단 횡단이 일어나는 지리상의 위치, 정확한 위치, 그래서 위도와 경도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정보, 이 지도 위에다가 이 케이스를, 무단 횡단 케이스를 점으로 찍어주면 분포가 나오겠죠. 예.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데이터 파일에서 이제 지도 그래프를 바로 보여주고, 그러면 지도 그래프는 알아서 그 데이터에서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시군구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가 만들어지면 행정구역 레이어를 만들어주면 우리 지도상에 시를 기준으로, 시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레이어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2번째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시도 구분이 이렇게 딱 선이 그어지죠. 그러니까 셀로판지를 하나 더 올려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발생 건수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지도상에 그 위도와 경도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우리나라 지도상에 어느 지역에 무단 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행정구역과 관련된 그 검은색 라인이 좀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제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레이어를 좀 숨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숨겨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우리나라 지도상에서 무단 횡단이 서울과 경기에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식으로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무단 횡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어서 부산, 울산, 대구 등 도시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각화가 이제 되는 건데, 자, 사실 우리가 그 언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워드 클라우드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막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지도상에 이런 분포를 그리는 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막 고민을 하신 분도,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각화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보여지면 해석할 수 있고, 보여지면 개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보이면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의 감과 경험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근거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시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어떤 반박이라든가 어떤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이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그 LMS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내일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도 일단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한 지 한 10주, 11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인데, 일단 시도는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잠깐 이제 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거의 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이도의 기술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니어 분들의 경우에 스마트폰 교육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데이터 분석도 시니어 분들이 하기에는 참 적합한 분야가 아닌가. 앞으로 아마 여기 시니어로서 이 데이터 분석 과목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드린 말씀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테크니컬하게 코딩을 하거나 DB의 스트럭처, DB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엄청난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배우면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 영역도 시니어 일자리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실제로 배워보시니까, 이걸 해보시니까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죠? 김경림하고님 어떠신가요? 이거,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내용을 한번 보신 소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시각화가 되게 다양하고요. 근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 소비자 분석을 하는 것만 쓰기 때문에 네. 보통 저희가 제안서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그 막대 그래프라든가 분포도
원그림 이 정도만 들어가고 이렇게 좀 세분하게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이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네, 또 이런 걸 더 알았다고 친다면 우리가 제안서에 좀 색다른 그림이 들어가면 되게 좀 설득력이 네, 있거나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쪽에 좀 이슈가 있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그 시니어 분들이 배우기에 어떻습니까?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까?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어떤 뭐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셨던 좀 코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냥 그 직관적인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음, 일단은 뭐 그렇게 아마 많이 어려워하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있고 요 도구를 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아시면 어떤 데이터든 한번 접근해서 한번 시도는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서 이제 그 한 번 이렇게 실습을 못하면 이제 자꾸 자신감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처음 하는 거는 좀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면 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학우님은 어떠신가요? 한번 지금 이 툴을 좀 사용하고 계신가요, 계속? 이거 이제 교수님 하는 데까지는 계속 지금 잘 따라왔고요. 네. 이런 그 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잘 설명하기까지는 더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겠는데 음, 반드시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시각화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불법 주정차 맞나요? 그죠? 불법 주정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분석한 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준비하신 분들이 반드시 또 있거든요, 여기에. 준비하신 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떤 의미를 추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인공지능 개론은 지금 뭐 이번 주에는 제 기계 번역에 대한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번역 서비스를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지금. 그중에 이제 많이 쓰는 게, 구글 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파파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리토라는 그 서비스가 있고요. 혹시 플리토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플리토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어, 써보신 분 있으십니까?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 서비스가요, 상당히 정확도가 좋습니다. 우리는 뭐 구글 번역만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양한 이 서비스, 그 번역 서비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써보고, 비교도 해보고, 어떻게 할 때 이 구글 그 번역 서비스가 더 정확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들어가서 제가 여기 예제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계 학습이잖아요.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번역의 결과가. 우리가 그 컴퓨터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기계 번역은 우리가 글과 영어와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보여줌으로써 매칭을 시킴으로써 이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뭉치,
단어와 어떤 문장과 표현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는지에 따라서 이 번역의 정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각 회사마다 다르게 학습을 시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번역 서비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번역을 시켜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를 좋아하는 수랑이가 부엌에서 포크를 가져왔다. 배. 사실 컴퓨터는 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먹는 벤지, 뭐, 그죠? 사람의 벤지, 타는 벤지, 헷갈린단 말이죠. 이 문맥 속에서 이 배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구글을 보면은 이 배라고 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 잘 된 거죠. 그죠? 사실은 이 정도 된 것도 대단히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그죠? 근데 파파고의 경우는 이제 그 보트맨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보트맨. 그러니까 배를 좋아하는 수랑이 자체 이 주어가 그냥 보트맨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포크하고 배와의 관계를 이해한 게 이 관계를 연결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 플리토의 경우는 이제 그 배라고 pair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구글하고 플리토는 동일한 의미지만 그죠? 문장 구조 서로 다른 문장 구조를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는 분사 형태의 단어를 사용했다면 여기는 형용사절을 이용해서 이 의미를 수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 갑자기 영어 문법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거 이렇게 하나 뭐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한 게 더 간결한 거죠. 그다음 이거는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한 사례이고 그래서 이 번역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른 구조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반대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것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고 잘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하고 즐거움도 필요하다라는 속담이거든요. 그냥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잭이라는 것은 그냥 뭐 고유 명사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구글을 가지고 이 문장을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지루한 사람, 잭을 진짜 사람으로 인식을 했고 소년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지루한 소년, 사람 이렇게. 근데 파포고의 경우는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이건 좀 해석이 좀 이상하죠. 근데 플리토의 경우는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우둔한 사람이 된다. 조금 더 가까운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영어와 한국어 번역하는 것, 이렇게 되고요. 회사마다 이 학습을 어떻게 시켰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례, 눈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눈 속에. 이것도 좀 전에 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죠? 이게 이제 겨울에 내리는 눈인지, 우리 사람의 눈인지 했을 때 이제 구글의 경우는 스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사람 눈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파고도 겨울에 내리는 눈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플리토의 경우는 사람의 눈으로 정확하게 이제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애매하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려고 하면, 기계가 번역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나의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기계가 명확하게 이제 번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 기계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역할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기계를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기계가 번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 배려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활용하려면 인공지능을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에 가깝게, 약간 가깝게. 예전에는 우리가 기계에 가깝게, 기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기계어를 배웠습니다. 예, 0과 1로 표현을 해서 기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0과 1이 아닌 그래도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예. 사람이 그래도 텍스트잖아요. 예. 하지만 텍스트지만 그것도 코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이제 사람이 기계하고 얼마나 가까워지냐. 그래서 로 레벨이다. 뭐 고급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경우는 진짜 사람 수준에서 약간만 더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파이썬 언어다 그러면 기계하고 대화를 하는 언어지만 좀 우리가 기계에 더 맞춰야 되는 구조고, 근데 인공지능을 우리가 쓴다고 할 때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에 맞춰서. 이해를 되시나요? 그리고 이 번역 서비스가 갈수록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확해지고 있고, 이거를 또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여행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잘 쓰는 시니어들은 어느 나라든 부담 없이 다닐 수가 있을 거예요. 영어가 좀 부족해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것만 잘 써도 해외에 나가서 뭐 호텔에서 뭘 이렇게 하거나 시장에 가서 뭘 하고 뭐 사거나 팔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 올 건가 하면 이제는 진짜 그냥 안경이나 어떤 이어폰을 쓰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상대방은 영어로 하는데 그 의미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그런 준비는 다 됐어요. 이미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이 번역 서비스를 하고 아주 친해지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거를 좀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몇 개월 또는 1년 지나면 이 코로나 또 문제 해결될 거고 또 예전처럼 해외를 다니실 건데 예, 다음에 나가실 때는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파파고도 편하게 쓰고 플리터도 좀 편하게 쓰고 하셔가지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좀 받으시면서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언어가 장벽이잖아요. 어디 가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 개론에서 처음에 뭐 기술의 발전과 뭐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렸고 실제로 한번 활용도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만드는 간단한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산업 가운데 이미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 있고 이제는 뭐 인공지능 서비스 없이는 이제 뭐 살 수 없을 정도만큼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왔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고 이거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써보자라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봐야지 보고 실습을 해봐야 이게 뭔지 알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공부하고 싶어지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고 나니까 다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다시 돌아가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보면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뭐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기계 번역, 그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해냈죠. 다 해냈잖아요. 우리가 학습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이거는 저거야, A는 B야, B는 C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우리가 답을 제출했던 그러한 인간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컴퓨터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죠? 그 동일한 프로세스대로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리턴을 받았습니다. 예, 그죠? 그다음에 추론할 수 있는 능력, 학습을 했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회귀, 빅데이터 과목에서는 이제 회귀를 우리가 좀 배울 텐데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인지, 지각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고 소리 들리는 거 다 했다는 거. 그거를 예전에는 사람의 고유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고유 능력이 아니고 이 컴퓨터가 이걸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여기 뭐 머신러닝, 스피치, 비전, NLP,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간이 하던 것들인데 이제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해 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오프라인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시기였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그 중반부터 이제 우리나라 넷스케이프, 야후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나우누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텍스트 기반의 어떤 그 서비스 이런 걸 쓰다가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야후를 가지고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2000년대에 들면서 이제 막 쇼핑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990년대 중반에 아마존, 그죠? 이 만들어졌고, 2000년 초반에 구글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2008년도에 페이스북이 히트를 쳤습니다. 대박을 쳤습니다. 사실은 네이터가 우리 그 싸이월드가 우리 2000년대 초반입니까? 싸이월드, 그죠? 한참 뒤에 나왔는데 어쨌든 싸이월드는 이제 졌고 이미 페이스북이 2008년도에 1억 명 사용을 1억 명 사용자 1억 명을 이제 넘기 시작합니다. 예, 처음으로 사용자 1억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까지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온 거죠. 네, 대부분. 서점에 가서 우리 책을 샀었는데 2000년 들어와서는 온라인으로 책 사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돈을 지불하던 것이 온라인으로 돈을 이제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서비스들이 온라인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기술이 조금 성숙하면서 우리 이제 삶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넷플릭스 서비스 나오면서 비디오 추천 이런 기술들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좀 전에 보셨던 구글 번역 기술에 AI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번역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그냥 규칙 기반으로 번역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았어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번역에도. 그 다음에 2000년도 중반부터 이제 AI 스피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존에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삼성이 얼굴 인식 기술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얼굴 인식. 그래서 2010년도에
인공지능 이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도 많이 쌓이기 시작하고 기술도 성숙하기 시작하고 2020년도에 들면서 AI가 이제 그냥 주류가 돼버립니다. 네. 그죠? 이게 이제 2020년도 그 ARM이라는 그 회사의 그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데 맞죠?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지금 기존의 질서가 이 냄비 안에 있고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걔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근데 이 솥 밑에서는 뭔가 타고 있습니다. 뛰쳐나가야 되는 거죠. 네? 새로운 세계에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에이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죠? 어차피 죽을 거 뛰어. 이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뭐 다 절박하고 뭐 물살이 되게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목한이라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시추선이 폭발을 했는데 그 다 우왕좌왕 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사람은 그래도 찬물에 뛰어들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데. 네. 그런데 그만큼 심각한 시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변화를 하니까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얘기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참 우리나라가요, 뭐든지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뭐든지 빨리 받아들여요. 그 지금 새로 생기는 뭐 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 다 키오스크 있고 다 무인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사람이 하던 거잖아요. 키오스크가 다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워낙에 이제 이런 도입하는 뭘 한다고 하면 빨리 도입하는 어떤 그 나라기 때문에 그 로봇 대체 1위 나라가 우리나라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데이터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뭐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인구 1만 명당 로봇이 뭐 462대인데 평균으로는 69대고요. 전 세계에.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무인 점포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그 가게인데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아이스크림만 뿐만 아니고 마트 자체에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식당 가도 주문을 다 키오스크로 하고, 그죠? 예. 그 기존에 다 사람이 하던 건데 이제 기계가 대체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사람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기계는 이런 역할을 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공생관계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의 이러한 기술의 변혁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구현을 한 사람이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의 논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변혁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10년 뒤에 알파고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AI의 아주 중요한 AI 어떤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 시대가 되면서 이제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계층.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제일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사색하고 독서하고 자기교육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에 있는 사람들은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 일자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교육이 아니면, 고급 교육이 아니면 앞으로는 활용 교육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싱귤러리티 대학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렇게 2000년도 여기 지금 이 딥러닝 이 2006년도에 이 논문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정확도보다 더 높아지고 사람의 지능을 앞서갈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면서 이런 교육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도 만들고 그 뻔히 보이는 게 이 얘기입니다. 2045년도에 이게 보면 머신 파워가 그죠?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날 때 인간의 전 인류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나는 시점 2045년도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 2045년도에는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온다. 그런데 그 앨런 머스크는 이 2045년보다 더 빨리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 35년 이렇게. 왜냐하면 GPT-3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GPT-3 하나가 만약에 모든 걸 다 대답해 준다면 그 지능이 그죠? 그걸 조금 지금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뭐 5년, 10년 뒤에는 훨씬 더 개선이 될 거고 데이터도 훨씬 정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10년 뒤에는 GPT-3라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의 지능보다 뛰어난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보다 빨라지면 빨라지지 늦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대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사람한테 뭐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딸기야, 다음에 내가 이걸 보여주면 너는 딸기라고 대답해야 돼 라는 식의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한 어떤 교육을 했는데 기계가 그걸 더 잘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제 수업 위주의 강의는 단순히 이제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활용하는 교육의 시대는 이제 저문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 초반에 이제 미국 명문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외국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유가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그분 밑에서 직접적인 어떤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강의에 대한 가치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수업을 유명한 교수님 수업을 들으려고 그 유학을 갔는데 그죠? 그 수업을 공개를 해버렸다. 이제는 학교가 강의 중심의 교육은 아니다. 이제 저물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겉으로 포기할 때는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뭐 교육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이 속내는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AI에서 대체가 된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도 암기식 수동적 교육에서 이제는 독서, 토론, 글쓰기가 핵심이 되는 교육으로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그죠? 실수도 없고 학습도 더 빠르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고유의 능력을 살리기 위한 교육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뭐 이러한 징조는 사실은 뭐 딥블루라는 것부터도 있었는데, 네.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지금 활용 현황하고 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활용도 해보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몸으로 와닿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식의 이제 좀 우리가 실습 위주로 했다면 이번 주는 그냥 한번 생각해보는 주제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니어 반인데 특히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고민도 같이 해보시고 또 그 고민을 하는 뭐 모임도 있고 하니까 또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사실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는 사실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잖아요. 내가 물론 앞서가는 얘기인 건지 지금 뒤쳐져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또 아예 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뭐 태반이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또 기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먼저 고민하는 우리가 또 기회가 있다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12주차, 그럼 뭐 3주 정도만 더 하면 인공지능 개론도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은 시니어 분들이 들한테 이제 그냥 전반적인 거를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니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런 걸 가지고 뭐 다시 교재를 다듬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학우분들이 주도해서 뭐 그런 자료를 만들어도 좋고 왜냐하면 기존의 시니어 IT 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스마트폰 교육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개론 시간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활용도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면 그런 것도 이제 좀 새로운 컨텐츠가 되죠. 이미 있는 거지만 시니어 분들한테는 새로운 컨텐츠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빅데이터 과목도 그렇고 인공지능 개론 과목도 그렇고 사실은 뭐 크게 막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원리를 알고 기계를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시니어 분들한테는 좀 재밌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오늘 수업 뭐 빅데이터 과목뿐만 아니고 인공지능 개론 과목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같이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네. 그 티처블 머신을 네, 배우면서 그 제가 그 검역할 때 네, 그 곤충을 그 우리가 뭐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실은 제 남편이 조금 그 뭐죠? 그 마이트 쪽 그 뭐죠? 벌러지 아주 조그만 거 그런 거를 네네네네. 연구를 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우리 지금 네네네. 티처블 이런 걸 배우는데 그때 막 웃더니 이미 서울대에서 그거를 의뢰를 해갖고 몇 억에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네네네. 진행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네네. 이미 진행 중이라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뭔가가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 활동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우리는 어쨌든 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어떤 아이디어가 좀 괜찮다 싶으면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금 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들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이미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나 아이디어를 우리 그 학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거를 그냥 그러면 좋겠지가 아니라 그런 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한 보다 조금 뭐라 그러죠? 그 확장된 활동을 해서 그런 이제 학기가 한 학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기가 네네. 가니까 그런 거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제가 좀 계속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네. 제가 이제 주니어 반에 어떤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도마뱀을 키우는 학생이 있어요. 요즘에 파충류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집에서 파충류를 키워요. 도마뱀을 키워요. 그런데 이제 도마뱀이 뭐 싼 거는 몇만 원이지만 비싼 거는 차 한 대 값이래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그 가격 차이가 왜 나오냐 하면
그 문양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대요. 예, 문양이 이제 특별한 문양이 나오면 걔는 뭐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한 마리당 그렇게 거래가 된대요. 그 친구는 이제 그게 비전이에요. 그 도마뱀 키워가지고 부화시켜가지고 이제 특별한 문양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팔아서 이제 자기 돈을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키워가지고 판매한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그 먹이도 도마뱀 같은 경우는 먹이도 그 구하기 쉽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애완 뭔가를 키우려면 먹이가 문제잖아요. 그 뱀을 키우려고 하면 쥐를 줘야 되는데 근데 도마뱀은 이게 뭐 이렇게 그 사료가 있나 봐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뭐 키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도마뱀을 키웠으니까 도마뱀 사진을 찍으면 이게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게 이렇게 알려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면 어떻겠니? 그 문양을 보면 대략 가치가 나온대요. 그러면 너가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 웹사이트를 기획을 해서 거기다가 그 도마뱀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 자기 도마뱀 사진 찍어서 올려면 가치가 딱 나오게 하면 도마뱀 키우는 사람 안 올리겠어요, 그게? 다 올린다고요. 자기 도마뱀이 얼마짜리인지 궁금하다고요, 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는 도마뱀계의 어쨌든 도마뱀 사육과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결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나라 도마뱀 사육하는 사람 도마뱀 사진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브랜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친구는 어쨌든 뭐 최초가 되고 1인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 티처블 머신도 머리를 잘 쓴 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데이터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티처블 머신은 앉아서 어떤 데이터가 올라오나 이렇게 보고 빅데이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교수님 결국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도 네, 자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친구도 도마뱀을 키우는 자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인공지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선점을 하거나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은 우리는 막연히 일자리를 쫓겨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스토리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강의는 잠깐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난 건데, 인공지능 시대의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도 한번 연결해서 강의가 좀 만들어지면 어떻게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런 강의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주니어 학생들한테는 자기 주관을 갖고 살으라 그래요, 그냥. 맞습니다. 예, 자기 주관 가지고 이제 그 기존에 시키던 대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스토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도마뱀을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건 싫어요. 근데 자기 도마뱀하고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라고 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도마뱀 관련해서 이게 환상을 심어주니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자기 도마뱀계의 어떤 또 그죠? 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학생은 아버지가 공업용 테이프 제조를 하신대요. 공업용 테이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공업용 테이프도 반드시 불량이 있을 것이고 뭔가 품질 검사를 할 건데 아버지한테 물어서 그런 불량 검사라든가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네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도와드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 또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 가업을 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게임만 하다가 왔는데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2학기에는 이제 더 우리가 이 티처블 머신은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한 거고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술을 배웁니다. 뭐 그것도 이 코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단순해요.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산업 분야를 우리가 하나 끌고 와야 되는데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학우분들이 이제 고민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파트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한 1년짜리 프로젝트로 자기가 주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쭉 주제를 정리를 하고 해서 내년에 창업 사업에도 한번 지원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 동기부여 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두 번째는 변화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있겠다. 동기부여 쪽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그 강의 내용 중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AI 시대가 되면 부를 이게 손에 걸머쥐는 사람이 1% 내지 2%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 앞으로 배우는 사람도 이제 결국 고소득층에 들어가려면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1%, 2%그 이야기가 배워야 앞으로 부를 누린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그렇죠.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AI를 통제할 수 있어야 예전에는 내가 내 노력으로 그 뭐 부를 이루었다 하면 이제는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부를 일구겠죠. 예. 그러니까 배움 이렇게 이제 1%, 2% 하면 저는 이제 교육 쪽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지금까지 교육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다면 앞으로 차별화된 어떤 교육 쪽으로 이렇게 가면 네네. 결국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부를 누릴 수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동기부여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렸어요. 근데 거기 제 생각에는요. 지금 그 안병재 학우님께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가 될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이 가져 여러 가지 뭐 언어 능력 추출 무슨 뭐 객관력 직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다 과외를 통해서 돈 있는 사람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또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돈 있는 사람이 과외를 해가지고 이런 거 능력 없는 사람 학생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옛날에는 뭐 구입인 뭐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떤 그 교육이나 학습 같은 것들이 다 대물림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것들이 다 AI로 일반화 돼버리면 교육위에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 좀 더 반대로 갈 것 같기도 해요. 제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서는. 근데 뭐 보편적인 교육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해줄 것 같고, 근데 보편적인 교육을 해서는 이제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겠죠. 예. 내가 암기를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워가지고 그 질문하는 거에 빨리 대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경쟁력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면 창의력 싸움이 될 건데, 저 예. 그 자기만의 시대는 제가 인사이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이 변화 추이 뭐 아까 개구리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저항한다고 해서 그 변화가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빠른 속도로 오는데 이 비닉빈 부익부 문제는 옛날에도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걸 극복하자 했지만 이게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더 심화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페이스북도 이야기하셨고 머스크 이야기도 이래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가 해주는 많은 어떤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진짜 그 제대로 배우는 1, 2%가 나중에 AI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 AI 문제는 이거는 좀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울산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현대 중공업의 근로자들이 명퇴를 해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찾는 일자리가 뭐냐 했더니 페인터 칠하는 거 있잖아요. 조선에다가 이렇게 페인터 칠하는 그게 전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페인트 칠하는 게 전부 로봇가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다른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배우면 안 하겠다. 근데 자기가 경험 있는 그걸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은 밥을 안 먹고 24시간 이걸 칠하니까 굳이 그 칠하는 근로자가 아무리 기술이 있더라도 그 친구를 쓸 이유가 경영자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고 빨리 자기가 직업을 바꾼다든지 배워야 되는데 자꾸 고집은 배우는 거 안 하고 뭔가 이게 일자리 창출을 자기가 잘하는 그 페인터만 칠하고 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진짜 답답한 거죠. 잘 그래서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왜? 근로자들은 안 바꾸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거 뭐 저도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렇고 같이 이거는 뭐 이걸 제가 누가 가르치고 뭐 배우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누구나 같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지금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고 문제를 제시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격차에 대한 문제도 이제 지금은 뭐 키오스크를 드린다고 해서 사업주가 세금을 더 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기계 한 대 드린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지만 뭐 이게 너무 막 보편화되고 확산되면서 사람의 일자리 진짜로 위협적으로 우리가 다가올 때는 뭐 키오스크 하나 도입할 때마다 세금 얼마 내라 예를 들어서 예? 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런 식으로 또 법과 제도가 같이 이렇게 변화되겠죠. 예, 변화되면서 또 균형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논의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벌써 예,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들. 예. 자,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또 올려놨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핵심만 좀 오늘 말씀드렸고 빅데이터 뭐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시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시각화, 공간 시각화를 하실 때 약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버그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주말에 빨리 좀 업데이트 해달라고 했는데 공간 시각화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막 이번 주 내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예. 그 외에는 뭐 실습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개론은 따로 과제가 없고 티처블 머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면 내가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번 이 인공지능 개론 시간에 좀 우리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컴퓨터 구조예요. 다 컴퓨터 구조에서 돌아가는데 컴퓨터 구조를 한 주 정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이렇게 쉽게 뭐 비트 바이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컴퓨터 구조를 알아야 지금 이런 것들도 연결이 돼요. 네. 그냥 재밌게 그것도 한번 제가 한 학기 끝나기 전에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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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수업만 듣고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갈게요. 네, 안녕하세요.